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 붕당의 출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방과후 수업이 있어서 갑자기 친구들이 조금 일찍 와서 조금 애매한 포인트에서 끊긴 감이 있네요. 네, 어쨌든 사림은 네 차례의 사활을 겪었지만 지방에서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즉 학교와 향촌 자치를 바탕으로 사림들이 계속해서 세력을 키워왔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꼭 여러분들도 같이 표시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워오던 살인파가 선조가 즉위하면서 다시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후로는 조선을 이끌어가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네, 이러한 살인은 정권을 잡은 뒤에는 또 갈라지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붕당이라고 한다. 붕당. 네, 이렇게 붕당으로 갈라지면서 다양한 정치적인 색깔을 보이는데요. 이것을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로와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자 노력했다. 물론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또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그 부분은 다시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소원의 발달 이렇게 우리가 별표가 3개나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외란과 호란의 극복입니다. 네, 여러분 이 외란과 호란의 극복에서는요. 아무래도 역사 시험이다 보니까 정확한 연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전투들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하게 땅 좀 길을 빌려다오라고 하면서 부산과 동래성 즉 부산 지역이에요. 부산 지역을 빼앗고 20여일 만에 한성 즉 우리나라 수도까지 진출합니다. 네, 우리의 선조는 의주로 피난 가서요.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 클라스를 보여주고요. 이 일본은 평양성까지 쭉쭉 올라오는데 이때 저 멀리서 승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이순신의 옥포해전입니다. 네, 이순신은 이렇게 계속해서 연전 연패를 하던 조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옥포해전으로 승리의 시작을 알리고요. 이후에 곽재우, 유정, 휴정 등 의병 세력들이 전국에서 일어나 일본을 공격합니다. 네, 명나라의 지원군이 조선에 돌아오자 조선은 평양을 되찾고 권율은 행주산성에서 승리하면서 또한 한양을 되찾습니다. 네, 이 이후로는 일본 군도요, 앞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휴전회담이 지속됐는데요.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의 휴전회담이 지속되다가 결국 결렬되자 일본군이 다시 총공격을 감행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다시 한번 정유년의 다시 한번 공격했다라고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그런다. 자, 근데 이때 우리의 이순신이 또 나오시죠? 이순신. 자, 이순신이 이 정유재란을 하고 박살내는 게임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명랑이라고 하고요. 철수하는 일본군을 다시 한번 박살내는 거를 우리가 노량해전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순서들 조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광해군의 중립외교입니다. 네,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쟁하는 동안 후금, 즉 청나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명나라는 지는 해가 되고 후금, 즉 청나라는 떠오르는 해가 됩니다. 이때 광해군은 직접적으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전쟁을 겪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후금에게 전쟁 의사가 없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국가의 실익,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중립 외교 정책을 취했다. 그런데 이런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됩니다. 네. 서인 세력들은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하고 영창군을 살해하고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가두었다는
이후로 북인과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하는데요. 이 인조는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와는 반대로 명나라의 편에 서서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펼쳤다. 굉장히 시대에 안 맞는 외교를 정쟁을 했던 거죠. 후금은 그래서 조선에게 경고의 의미로 한번 펀치잽을 날립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묘 호란이고요. 이미 한 대 두들겨 맞고 조선이 깨달았어야 돼요. 이 정묘호란의 결과 형제 관계를 맺는 화의를 체결하는데 이때도 정신 못 차려요. 결국 여러분들이 보는 남한산성의 배경이 뭐였지? 병자호란이었지. 이 병자호란이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다? 조선이 결국 청나라에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은 것을 약속하고 3개구 고드레라고 해서 3번 절하고 9번 땅에 머리를 박음으로써 굉장히 전 국민 앞에서 인조가 망신을 당한 거죠. 이 정도면 사실 왕위에서 내려왔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꾸역꾸역 또 왕위를 이어갑니다. 네,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은요, 청나라에 복수해야 한다는 북벌론을 주장을 해요. 근데 효종 같은 경우는요, 제 생각에는 이미 효종은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갔다 왔어. 인질로 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청나라가 얼마나 강한 줄 알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북을 벌른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북벌론을 일으키면서 뭔가 외부의 적을 설정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을 취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효종이 이 북벌론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무기를 가진 조총 부대를 만들어서 실제로 러시아 쪽으로 군대를 보내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 조선 후기에는 제가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비변사입니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기구는 뭐였지? 의정부 6조 체제였다면 양난 이후의 대표적인 기구는 바로 비변사다. 비변사는 원래 변방에 비상시에 생긴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나 양난 이후에는 계속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어진다. 네, 양난 이후에 양반과 왕실이요, 결국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 양난 이후에 물론 백성들도 더 이상 낼 세금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중간에서 어쨌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세 개편 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 세금 중에 제일 센 세금이 뭐였다고 그랬어? 특산물세라고 했어요. 특산물세. 그래서 특산물을 걷는 공납 대신에 토지를 기준으로 쌀을 걷는 대동법을 광해군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대동법을 통해서 거둔 쌀을 누구한테? 공인한테. 대동법 빨간색으로 가자. 공인한테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그 공인은 각각의 지역에 돌면서 시장과 수공업자들로부터 물건을 사들여 정부에 납품하면서 상업과 수공업을 발달시켰다. 이렇게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을 통해서 조선 정부는 다시금 조선 왕조의 권위와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였다. 네. 그 다음은요, 우리 탕평책, 그러니까 즉 영정조의 개혁 정치를 한번 볼게요. 자, 비변사 체제 하에서 굉장히 붕당이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둘러싼 논쟁, 예송과 환국 체제가 반복되면서 국가가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환국이라는 게 국가를 한번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왕에 의해서 국가가 뒤집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가 완전히 붕괴되게 돼요. 이때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탕평책입니다.
이 탕평책은 영조와 정조에 의해서 쭉 실시되었는데요. 특히 우리는 정조의 정책을 중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조는 이렇게 영조의 정책을 개성해서요, 탕평책을 실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규장각의 기능을 강화하고 초계 문신제라는 것을 실시하여서요, 정책 연구와 함께 인재를 양성했고, 장용영을 설치했고, 수원 화성을 건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육의전을 제외한 육의전, 그러니까 국가에 필요한 6가지 물건을 취급하는 상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면서 조선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 요 모내기법은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굉장히 강조했죠. 이 모내기법이 오늘날로 치면 IT 기술 4차 산업혁명급입니다. 4차 산업혁명급. 네, 그래서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노동력은 제가 2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크게는 5분의 1까지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와 쌀을 2번 수확할 수 있으니 2배. 그러니까 즉 제가 수학을 잘 못하긴 하는데 이 모내기법을 도입하면 즉 10배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을 빨리 배웠었던 농민들은요. 부농으로 성장하고요. 이 나머지 이제 잉여 농산물들, 즉 남는 농산물들은 시장에 나가게 되면서 조선 사회가 이전에는 농본주의 사회였다면 조선 후기에는 상업적인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납속과 공명첩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분홍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납속과 공명책을 매매하면서 조선이 이전과는 정말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회개혁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야,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 뿡! 두들겨 맞았잖아. 자, 그럼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한 학문을 배워오자 라고 해서 각각의 인물들이 자신마다 사회를 개혁하는 문제를 자신의 주장을 전개를 했는데요. 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전, 판매 불가한 토지를 설정해서 백성들의 삶에 최저 생활비를 보존해줘야 된다라고는 사회보장 정책을 제안했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실학자들 제가 말씀드렸죠. 보실 때마다 다 전체적으로 각각의 특징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이제 세도정치 보면은 이제 삼정의 문란과 관계돼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설명해 두었어요. 전정이 뭔지, 군정이 뭔지, 환정이 뭔지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민봉기, 그 다음에 천주교 동학의 창시까지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정리해 드렸고요. 지금 역사 학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있어요. 네,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궁금한 점들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고생하셨고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